안녕하세요. 자, 이제 시간을 사실은 많이 안 드리는 거죠. 원래는 70분씩 드려야 되는데 60분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모자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의 많은 부분들은 이미 전에 풀어봤던 문제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60분 만에 사실은 이제 푸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쌤들마다 개인차가 있고, 아직까지 시험 보려면 한참 남았어요. 제가 막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렇지, 사실 이제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는 노량진에서 많은 수험가들은 아직 뭐 실전 보고 풀지도 않고, 가을 넘어서 이제 겨우 그 기출을 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 이전에 이미 개강론을 쫙 다 봤다, 개강론을 한번 다 훑었다, 그런 좀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는 거고,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풀고 빨리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60분 내에 이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하고 계시는 거고. 자, 그런데 좀 더 욕심을 낸다면 60분 내에 이걸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같이 가야 돼요. 암기하고 문제 푸는 거 하고 이거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해는 계속 제 수업 들으면 이해하시는 거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회독도 계속 돌리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능하면 요즘 많은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도 통화해보고 직접 만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회독을 참 많이 돌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독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선생님들마다 특성이 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차분하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한 이제 3회독 이상 돌리셨다, 3회독 포함 3회독 이상 돌리셨다면은 이제는 회독 수를 늘려야 돼요. 2배속으로 땡겨가지고 회독 수를 늘려서 한 10회독 빨리 이제 만드시는 게 관건이고, 10회독 하시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백지 쓰기 넣으셔가지고, 백지 쓰기를 완벽한 문장으로 막 이렇게 정확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암기장 본책 펴놓고 빨리빨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중간에 한 번은 또 너무 지루하니까 음원 다 꺼버리고 그냥 쭉 백지 쓰기를 하는데, 그것도 본책 펴놓고 한 시간을 딱 정해서, 저는 좀 숙달된 선생님은 3시간 만에 한 번 다 썼으면 좋겠고, 가능해요. 그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도에 공부를 맞추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는 속도예요. 쫙 빼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강의도 하지만은 또 여러 교수진들하고 요새 또 많이 만나요. 이렇게 줌으로도 만나고 주말 이용해서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생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대 애들 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 공부 어떻게 했냐 이러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제가 얘기하는 방법을 저랑 커뮤니케이션 안 했는데 걔네들이 알아서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속도예요, 속도. 빨리 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공부 잘 될 것 같죠? 시간 낭비예요. 아셨죠? 속도를 쫙쫙 빼시는데,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본인 실력이 어떻든지 간에 거의 암기장 5회독 넘어서 9회독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무조건 3시간에 백지 쓰기 한 번 다 할 수 있어요. 속도감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인데, 조금 내 성격상 너무 무리다 싶으면 5시간. 그거를 넘길 필요는 없어요. 하루 종일 백지 쓰기 하고 앉았다. 그러면 공부하면서 딴 생각하고 공부를 배차게 땡겨서 효율적으로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진도를 빼서 막 압축해서 넣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6, 7, 8월로 이제 거의 많은 승부가 나는 겁니다. 6, 7, 8월에 진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사정이 또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이 많으면 좋죠. 근데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분들은 시간이 적다면 거기서 시간을 최대 빼야 돼요. 최대한 빼야 돼요. 시간을 빼려면 뺄 수 있어요. 저랑 상담하면 시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저 4시간밖에 없거든요. 이랬던 분들은 보통 6시간까지 뺄 수 있고요. 6시간밖에 못 내요. 이런 분들은 8시간까지 다 뺄 수 있어요. 그리고 풀타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순공시간 완전히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순공시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한 순공 10에서 12시간 정도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라고 말을 하면 좋겠죠. 근데 무리를 좀 하셔야 돼요. 무리를 좀 하셔가지고 만약에 공부가 숙달이 돼 있다. 이런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사흘 정도 순공 10에서 12시간 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날 잡아서 지금 이제 개인지도 하면서는 제가 순공 늘리는 방법 이런 거 작년 합격생들 거 엄청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유튜브로 찍을 거예요. 순공 10시간, 12시간 시간표. 그거 제가 만든 거 말고 작년 합격생들이 손으로 다 쓴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정도 하면 붙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길이 안 보여서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중고등학생 애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너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니 그러는데 걔랑 대화를 해보면 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하는 불쌍한 애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주로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잠을 더 많이 자요. 나 임용해야 되는데 이러고 잠을 하루에 14시간 자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거는 길을 몰라서 그런데 저하고 자주 만나시면은 길이 나와요. 제가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저랑 개인지도 하는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제 강의 들으면서 저한테 이제 줌에서 우리 학습 공동체 하잖아요. 그때 만나가지고 길이 보여서 지금 희망이 보여요. 막 이런 분들 보면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 그러고 있으면 오래 못 가요, 그게. 저를 진짜 자주 만나야 돼요. 저를 자주 만나면 그게 오래 1년 가거든요. 자, 그래서 저를 피하지 마시고 저를 자주 만나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지금 뭐 이제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험생들 사실 다 알려줘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새 뭐 노량진에서도 학습 공동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이제 1대1 개인으로 만나는 거는 누구도 못하고 1대 다로 만나는데 그건 학습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도 몸이 부서져요, 진짜. 어제도 제가 새벽 한 2시 가까이까지 선생님들 개인 상담하고 모르는 거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약속이 쫙 잡혀 있는데 지금 뭐 개인지도 선생님들도 너무 많고 막 이래서 보통 제가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선생님들 만나고 있어요. 뭐 2차 시즌에는 거의 뭐 새벽 4시에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자신 있어요. 선생님들 1대1로 만나도 저는 원래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저의 뭐, 같은 동료 교수진들이랑 옛날부터 후배들 만나서 토론하는 거 너무 좋아했고, 선생님들이 궁금한 거 제가 다 답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1대 다수의 강의보다 1대1이 더 신나요. 왜냐하면, 정말 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학습 공동체 저희는 1대1이에요. 무조건 1대1입니다. 나를 오픈하기 싫어요. 그럼 선생님 손해예요. 선생님들께서 나를 오픈하기 싫어요 막 이러는데 그럼 선생님들 손해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오픈하셔야 제가 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개인지도도 좋고 매주 목요일 8시부터 10시까지는 줌학습 공동체를 하니까 그때 들어오세요. 그리고 학원에 오십시오. 오셔갖고 저 만나셔서 지금 6월은 아직 기회가 있거든요. 나중에 어떤 선생님들은 저 암기 다 하고요. 공부해가지고 9월, 10월에 뵐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9월, 10월에도 안 만나는 것보단 낫지만 9월, 10월에는 그때 막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 그때 그거 다 커버할 수 있나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저를 만나는 게. 그래서 올해 개인지도도 2월부터 시작한 거고 저희 학습 공동체는 1월부터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빨리 만나셔야지 9월, 10월에 만나면은 제가 막 알려드려도 선생님들이 그걸 소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시험 몇 주 놔두고 뭘 얼만큼 소화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미 90%는 게임 끝났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6, 7, 8월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그 승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1차적인 당락은 6월부터 8월 여름 사이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곡이 어느 정도 돼야 9월부터 해볼 만한 거지 6월에서 8월이 또 슬럼프 빠지기도 좋고 제가 이제 문제를 막 쏟아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좀
절망할 수도 있고. 근데 답이 없어요. 무조건 문제는 많이 풀어야 돼요. 6, 7, 8월에 문제 엄청 풀지 않고 합격하는 비결은 진짜 그건 운 좋은 뭐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거지, 본인을 운에 맡기고 싶지 않다면. 공부는 운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만약에 나중에 그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시험 치고 집에 와서 매일 엄마 운이 나빠서 저는 성적 떨어졌어요 이러면 그 말이 믿음이 갑니까? 무슨 공부가 운이에요. 공부는 운이 절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 시험 떨어졌어요. 다 변명이고 거짓말이에요.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죠? 아니 난 밤샜는데 밤새 공부를 안 한 거지. 딴 생각한 거지. 그쵸? 그거는 밤새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시험은 실적이에요. 실적. 시험을 봤으면 붙는 실적을 내는 거지.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왜냐하면 공부를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고도 떨어지는 이유는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갑자기 익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공부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공부도 뭐든지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고 더 잘하고 더 빨리 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더 빨리 하고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부 하나는 잘하거든요. 옛날부터 공부 하나는 잘했어요. 다른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랑 개인적으로 대화해보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가르쳐줄 게 100가지는 넘을 거예요. 진짜. 아니 저런 것도 몰라? 이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공부만은 제가 선생님들께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유아이명 공부만은 저한테 배우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해요. 아셨죠? 진짜 공부만큼 뭐 유아이명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애들도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면 잘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밤새서 공부한 게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모르고 밤새면 절망이 찾아올 거예요. 본인도 알거든요. 내가 지금 헛짓을 하고 있구나.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한 대로 가서 떨어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밤새 공부하면 막 이렇게 외로움과 절망감이 몰려오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부터 문풀을 우린 계속 할 거잖아요. 문풀을 계속 하는데 암기랑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꼭 암기는 필수예요. 암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만 하는 건 나쁜 건데 암기는 필수예요.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암기를 하셔야 답을 쓰고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의 유형도 암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랑 한 5,000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요걸 묻는구나. 답을 쓸 때는 이런 키워드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워낙 많은 문제를 풀고 제가 해설을 자세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암기하고 들어가서 내가 원래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뭐 수학 경시대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걔네가 천재라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유형을 다 풀어봤기 때문에 경시장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오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천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의 IQ가 되면 저도 IQ가 엄청 높진 않아요. 보통이에요. 보통. 제 IQ도 전 제가 알거든요. 제 IQ. 근데 보통 IQ예요. 보통 IQ. 그리고 저랑 이제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던 선배가 몇 명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뭐 이렇게 교회 선배 뭐 고등학교 선배 이런 선배들이 있는데 진짜 이제 그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 사람들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배들도 IQ가 엄청 높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공부 방법을 알아서 효율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문제를 풀면서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암기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암기장 반복 돌려야 한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말 많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 유형을 익혀야 돼요. 풀다 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적정 시점에 문제 단권화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 단권화는 작년에 단권화하신 선생님들 자료도 제가 많이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문제만 모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문제를 과목별로 어떤 과목에서 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해설지 찾아보면 되니까 파일로 이제 많이 모으셨는데
그 방법보다는 제가 여러 유형을 봤는데 그 방법보다는 문제, 해설 이렇게 같이 붙이는 게 공부하기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문제랑 해설이랑. 근데 그게 막 모르는 문제가 엄청 많을 때 단권화는 안 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작업. 모르는 문제는 그냥 모르는 문제 아닌 문제 다 뒤섞여 있으면 복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100%다 이러면 표시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문제가 한 50% 내외다 이러면 그때는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문제와 해설에다가 형광펜으로 표시해놓고 복습할 때 그것만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문제가 20% 정도 된다. 20% 내외다. 20%라면 우리 오늘 본 교육과정 교육과정 A다 이러면은 그 중에 작은 문제, 우리가 보통 25문제 되거든요. 그 중에 10%면은 두세 문제예요. 그 다음에 20%면은 한 6문제. 6문제 정도. 내가 작은 문제로.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한 헷갈리고 모르는 문제가 한 6문제, 7문제 요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단권화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6, 7문제를 오려야 돼요. 오려가지고 문제와 해설을 이렇게 같이 붙이는 거예요. 영역별로. 저는 이제 과목별로도 하고 막 뭐 교육과정 A, B 실전 보고도 보고 이러잖아요. 그걸 영역별로 모아요. 아시겠죠? 영역별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다 추리면은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봐야 돼요. 그런 문제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와, 나 본 문제인데 이러고 틀리는 문제들이에요. 똑같이 틀려요, 보통.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 갈 때까지 끝까지 봐야 되는 게 암기장 돌리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문제 단권화한 거. 이거를 끝까지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 전날까지 반드시 몇 번 돌려야 돼요. 그러면 시험 전날 내가 그거를 한 서너 번 돌리죠. 그러면은 그동안 수험 생활한 모든 것을 시험 전날 회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장 들어가서 그걸 다 맞추고 오셔야 돼요. 아무리 천재도 시험 전날 안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장 들어가서 실수해요. 진짜 천재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전날 돌렸기 때문에 안 틀린 거예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럼 진짜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하나도 안 틀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갈 때 안 떨립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공부하고 딱 들어가면은 벌써 내공이 딱 있어서 시험장 들어가서 안 떨어요. 2차도 마찬가지. 연습을 충분히 다 하고 그리고 문제지를 받으면 신나죠. 더 신나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서 막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딱 받으면 신나요. 아, 이거 나만 맞추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작년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 딱 받으면은 뭐야, 내가 연습한 유형이랑 똑같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훨씬 쉽잖아. 뭐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붙는 거예요. 아셨죠? 뭐 운에 맞추어서 뭐가 되고 그런 거는요. 지나가는 개가 없습니다. 진짜. 뭔 시험이 운이에요.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그냥 강의하고 아무튼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는 제가 대치동에서 가해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운 이런 소리 하면 제가 한 대 때렸어요. 사실. 야, 말도 안 돼. 이거 등짝 스매싱 했다니까요. 그럼 말도 안 돼요. 뭔 시험이 운이에요. 시험이 그게 이제 자기 효능감하고 뭐 이런 거 중에 이제 가장 나쁜 자기 신념, 자기 학습에 대한 가장 나쁜 신념의 사례가 교육학적으로 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적이 절대 안 올라요, 그런 애들은. 그게 이론으로도 있어요. 그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그런 조건에 의해서 내 성적이 좌우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학습자의 가장 나쁜 학습 심리예요. 교육학에도 있다니까요. 그나마 이제 괜찮은 거, 내가 이런 거 대비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의 출제 취향에도 좀 분석을 해보고 내가 그걸 맞추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시험 운 더럽게 나빴어. 뭐 이런 거는요. 시험을 보는 자세 중에 가장 최악의 자세예요. 실제 그렇지도 않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런 이론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이론도 알려드릴게요. 학습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습 심리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시험 절대 운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대비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암기 완벽하게 해주시고 계속 암기장 돌리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 이상은 암기를 못해요, 우리가. 선생님들 머릿속에 백과사전 한 질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게 이해는 되는데 그걸 달달달 외우는 거는 힘들어요. 그건 안 되고 암기장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가 모르는 문제만 체킹해내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모르는 문제를 내가 모르는 영역을 골라내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개인 지도 하다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 이제 오늘 밤에 만나기로 했는데 모르는 거를 계속 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풀어도. 그래서 모르는 거를 좀 적어보라 했거든요. 그것만 공략하면 그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산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모르는 걸 찾아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걸 집중 공략해서 걔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까지. 그렇게 해서 딱 잡아가지고 다 풀고 와야지.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기본인데, 뭐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은 안 푼 거는 똑같아요. 분석하면서. 그리고 반드시 공부할 땐 머리를 켜고, 내가 실수하는 유형,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 실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이 부족한 단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 A 1번부터 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인데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국제적인 동향이고 세계적인 추세고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의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 가는 아동의 권리 협약에 관한 설명이고 기억을 채우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아동 권리 협약에는 이거 지금 1, 2, 3번 문제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그냥 통째로 다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만 보시면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억을 채우는 건데 40가지 아동 권리를 제시하고 있고 요거를 크게 4가지 권리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존, 보호, 발달, 참여입니다. 그렇죠? 요거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자, 근데 제가 주로 이제 참여를 문제를 좀 많이 냈었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 참여는 어떤 거죠? 얘가 자신의 애들이 지껏 결정하는데 뭔 참여를 해요. 옛날에는 그냥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랬는데 요새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 알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해서 나에 관한 거 결정, 나는 이런 거 싫은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40가지 권리가 있지만 요거 요새 우리 애들한테 너의 권리는 이런 게 있단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권리가 총 40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4가지로 줄여서 설명하는 책도 있고요. 아동 권리를 3가지로 줄여서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3P다 이렇게 또 줄여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공, 보호, 참여 이렇게. 자, 참여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참여는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에 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참여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도 보실게요. 2번도 나에서 제시된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 중에서 니은에 들어가야 될 거. 자, 요거는 아동 권리 협약의 또 기본 원칙이에요. 자, 선생님들께서 아동 권리 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만 공부하면 안 되고 아동의 권리도 공부해야 되지만은 기본 원칙. 아이들을 대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대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행동수칙이라든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 원칙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서 아동권리 협약도 다 이제 써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 자, 차별금지. 이것도
자, 기본 원칙을 묻고 있는지 아이들의 권리를 묻고 있는지 요걸 분간을 하셔야 되겠죠. 이걸 분간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아이들의 권리도 4가지 또는 3가지로 이렇게 책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원칙도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일단 외우셔야 하죠. 차별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 보장, 의사 존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 어렵지는 않고요. 아동 최선의 이익, 요것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동 최선의 이익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굳이 얘한테 막 피해를 많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얘네들 두세 명한테 다 가장 좋은 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냥 뭐 대충 생각해서 애들한테 막 불편을 감수하게 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이나 어떤 일의 방향이 지금 아이들 두세 명 얘네들한테 제일 이익을 많이 주는 건가? 쓸데없는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동 최선의 이익. 자, 이게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가? 지금 뭐 나 좀 편하려고, 나 좀 편하자고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 이러면서 애들한테 엄청 불편하게 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원칙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이제 답은 하나 비워놓은 게 생존과 발달 보장, 요거예요. 그죠? 생존과 발달. 자,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의 조항에 근거해서 다에서 밑줄근 보장 내용 한 가지를 예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뭐, 요 사회권적 권리. 자, 이제, 아동 권리 협약에 나와 있는 요 이제 각 조항들의 그런 원리, 조항들의 그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자, 조항들을 우리가 이제 이게 별로 아동 권리 협약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전에 전체를 좀 뽑아서 드린 적이 있어요. 전체 조항을.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실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기출 제가 풀이할 때 2019 출시 교육과정 A에 보면은 요 아동권리 협약이 문제가 조금 심도 있게 중간에 막 괄호 넣기로 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 출시 교육과정 A에 요게 났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 괄호 넣기까지 해서 거기도 해설에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써드렸거든요. 그거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도 제가 출력해서 드린 적도 있어요. 심심할 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그런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보시면 여기 자유권적 권리가 있고 이제 사회권적 권리가 있어요. 여기 일반 원칙이 있고, 자, 자유권적 권리,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에 접근하는 거.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걸 막 어떤 애들한테는 오픈하고 어떤 애들한테는 막아놓고 이러면은 큰일 나죠. 그렇죠? 자, 그런 자유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권적 권리는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권리인데, 그중에 저는 이제 답에는 가정생활과 대한양육 요거를 넣어놨는데, 지금 뭐 이제 보장원 같은 데 있잖아요. 아동권리보장원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책상에 대한양육 이런 거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한양육은 뭐냐 하면 왜 아동 폭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부모님이 안 계시고 가정이 좀 없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그럼 너는 가정이 없으니까 그냥 너는 그냥 살아. 이렇게 하면 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를 대한양육이라고 해요. 뭐 보호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애들을 조금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위탁가정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대한양육, 가정생활과 대한양육, 저는 이제 이런 거 넣어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사회권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가정생활과 대한양육, 그다음에 기초보건과 복지, 그다음에 교육, 여가, 문화 이런 것도 있고, 특별보호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막 다쳐가지고 뭐 보통 이제 아동 학대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막 맞고 이래갖고 다쳐가지고 뭐 있다 이러면 지금 당장 대한양육은 못 하잖아요. 그럼 얘를 좀 치료해가지고
조금 보호를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양육이나 이런 데로 보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막 보호자가 막 얘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얘를 보호해가지고 신변을 좀 보호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생활과 대한양육인데 다른 거 쓰셔도 답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부모 교육이죠. 바움린드가 제시한 양육 태도 모형인데, 부모의 디귿과 애정에 따라서 통제와 애정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권위 있는 부모는 통제도 하고 애정도 가지고 이런 거죠. 그렇다고 통제를 한다고 해서 부모가 막 규칙을 다 정해갖고 막 혼자 다 정해서 너 무조건 이대로 해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율을 만들고 이럴 때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긴 하지만 막 얘가 좀 잘못했을 때는 부모님들도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좀 강하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권위 있는 부모인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는 통제 차원이에요. 통제와 애정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것이 바움린드의 양육태도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에 들어갈 것은 통제고요. 동그라미 2에 가장 바람직한 양육은 민주적 양육행동 또는 권위 있는 양육행동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대화로 규칙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도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오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자, 바움린드의 양육태도 모형 보시면은 여기 문제에 나온 것처럼 애정과 통제 차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바움린드는 통제를 제한적 강압적 태도가 아니라 규칙을 준수하도록 좀 엄격하게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 이런 거라고 보았고요. 자, 바움린드는 부모의 통제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었고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민주적 또는 권위 있는 양육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실게요. 자, 2번에 1번 가의 결성 유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읽고 기역, 니은, 디귿을 채우는 겁니다. 자, 결석 하루가 지났을 때는 아직 집에 찾아가 볼 필요는 없어요. 하루 정도일 때는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계속 전화는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은 지속적인 유선 연락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단결석 아동 이 경우에는 이제 얘가 뭐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사유가 명백할 땐 자꾸 전화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건데 연락도 안 되고 좀 뭔가 이유도 없고 막 이런데 애가 유치원에 안 왔어요.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단결석일 때. 이제 그때는 계속해서 유선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석 2일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무단결석일 때입니다. 얘가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이유도 불분명한데 얘가 이틀이나 안 왔어요. 그러면 이틀째는 이제 가정방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은 가정방문입니다. 가정방문해야 되고 가정방문을 할 때는 2명 이상이 같이 가야 돼요. 시군구 공무원하고 선생님하고 해서 2명 이상이 같이 가봐야 돼요. 같이 가봤는데 뭔가 지금 뭐 애를 막 폭력을 하고 이런 거를 목격하진 않았지만은 뭔가 얘가 좀 이상하다 의심이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요새는 이제 시군구 뭐 이런 데도 신고할 수 있지만 112에 보통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귿에 들어가는 것은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의 유선 연락, 니은의 가정 방문, 그 다음에 디귿에는 112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해설에 보시면은 요 내용 나와 있는 것이 여기 1일차, 2일차 요거 이제 매뉴얼에 대응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고요. 요 예전에는 대응 매뉴얼만 좀 중요했는데 이제 그 보장원 아동권리 보장원 생기고 나서는 보장원 자료가 더 우선적이에요. 내용은 비슷한데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도 더 들어가 있어요. 보장원 자료에는. 보장원이 이제 우리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런 거 이제 비준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요거 당사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보고서를 유엔에 내야 돼요. 그럼 유엔에서 이런 거 시정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또 우리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아동에 관한 정책에 진짜 큰 그런 업적으로 보장원 만들었다는 거 다 써서 유엔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위상이 높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또 업적을 인정을 해줬죠. 자, 그래서 여기 아동 권리 협약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위 규정이나 법령들도 되게 많이 생겼고, 그리고 뭐 기관들도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보장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보장원에서 나온 자료는 좀 자세히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전에 보장원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PPT 자료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그거를 띄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뭐 패스워드 이런 거 치고 띄워야 되게 돼 있고 막 이래서 여기 잘 안 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파일 다 드렸는데 한 번씩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하여튼 제가 또 해설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틀째에는 어쨌든 그냥 전화만 해보면 안 돼요. 가서 애들을 만나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게요. 나의 사례에서 나타난 유아의 시민 역량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무료 모고 때 한번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무료 모고를 못 보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뤘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아이들이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유아 시민 역량, 요게 놀이하며 자라는 유아 시민 역량이라고 하는 교육부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한 거예요. 문제 자체도. 근데 요즘에는 시민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시민 역량의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는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이제 시민 역량을 헤쳐나가는 애들이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막 이러는 방법이 사실은 대화와 토론하고 가치 문제를 다루는 것, 가치 탐구, 서로의 가치를 알아가는 이런 과정을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애들, 나에서 얘네들이 막 이야기하고 지금 보시면은 애들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고 존중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나의 자유도 중요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민 역량이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가치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지? 이걸 같이 조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교육부 자료집에 여기 시민 역량으로 공동체 의식,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거. 자, 인간의 존엄성은 보시면은 자기를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고 뭐 이런 거 우리 59개 내용 안에도 막 나와 있잖아요. 거기 경험의 실제 이런 데 보면은. 자, 그리고 다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인정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권을 존중하는 거. 요거를 합해서 인간의 존엄함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소통, 의사결정 이런 거. 자, 우리 의사결정 과정 이런 거 사회관계 영역에서 막 배웠잖아요. 그런 게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놀이하면서 이런 걸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의사결정, 소통 막 이런 거는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다음에 민주적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자, 우리 이거 사회관계 영역에서 막 배웠잖아요. 민주적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민주적 의사소통은 보시면은 소수자의 의견도 보호해야 되고, 왜 우리 애들하고 갈등 생기고 이러면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다 하게 해주잖아요. 자, 그런 것이 명확한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떤 겁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은 사회관계 영역에서 무조건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자,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 토론에 기초한 심의, 민주적 합의 이런 거예요. 자,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떤 거예요? 야, 내 말 들어! 이런 건 합리적 의사결정 아니에요. 같이 얘기해보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왜 나쁜지 같이 이야기해봐서 같이 다 합의를 해야 돼요. 아, 그래, 난 내 생각보다는 그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래, 나도 그게 좋은 것 같아. 그지? 내 말이 맞지? 막 이러면서 이제 결정하는 거. 요런 게 합리적 의사결정이에요. 민주적 합의, 그죠? 비판적 사고, 이건 뭐예요? 비판적 사고 안에는 대안을 여러 개를 내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좋아, 이건 이래서 나빠,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보는 게 비판적 사고의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호 소통과 의사결정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민 역량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
그죠?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생태적인 가치관이에요. 생태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자연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상생하는 거. 이런 게 생태적 가치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는 생태적 가치관을 아이들이 습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생태 시민성, 요거 제가 사회관계 영역에서도 문제로도 다루고 이제 앞으로도 많이 다뤄드릴 건데, 생태 시민성, 요거는 어떤 거예요? 자연을 막 보호하고 뭐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 간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 세계 시민성, 요거를 이제 다 묶어서, 디지털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지속 가능한 발전에 디지털이 뭐가 중요해? 왜 중요할까요? 세상이 변하는데 얘가 변하는 세상에 맞추어 갈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하지. 세상은 막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 혼자 조선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얘가 어떻게 미래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의 내용 안에 얘가 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거, 이런 게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상생 안에 생태 시민, 디지털 시민, 세계 시민 다 들어가 있어요. 세계 시민은 우리 그래도 좀 예전에 공부 좀 했잖아요. 그렇죠? 사회관계 영역할 때. 자,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의식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 이런 거 우리 지금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공동체. 이게 다 우리 지금 유엔에서도 강조하는 것이고, 최근에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안 하면 완전 미개한 나라 되는 거예요. 아니, OECD 국가에서 지금 세계의 변화 추세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애들을 억압하고 옛날 구태의연한 교육하고 있으면은 뭐야 저 나라 미개하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OECD가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다 학교 다니면서 감사 다 하고 있어요. OECD at a glance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각 OECD 국가들 쫙 지표해가지고 숫자 통계까지 다 있어요. 감사 받아요. 그리고 매일마다 OECD 교육국 이런 데서 권고사항 이런 것들도 다 줘요. 교사 1인당 유아수는 중요한 권고사항이에요. 서울시가 그래서 교사 1인당 유아수 줄인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망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죠. OECD에서 저 나라 이상한 나라야 이러면은 당장 영향이 오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요. 자, 공동체 의식도 보시면은 민주주의 원리, 소속감, 뭐 참여와 실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다시 다 보시고 제가 필요한 것들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이 알게 된 점은 대체로 이제 유아 시민 역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들이 지금 이 놀이를 쭉 읽어보시면은 애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로운 놀이를 하는데 자유로운 놀이 하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우리 뭐 실행자유집이나 이런 데 봐도 애들이 막 자기 좋다고 놀다 보면은 딴 놀이 하는 애들한테 피해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갈등을 경험하면서 자유로운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야 하는데 놀이하면서 얘네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갈등 상황이 놀이하면서 생기잖아요. 자, 요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서로 존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대화하면서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찾아보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나의 생각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내 자유가 중요하면 남의 자유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배려, 이런 게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나에 있는 이 놀이 중에서 아이들의 대화는 지금 이런 내용들을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답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이제 좀 찾아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시민 역량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책임 뭐 이런 거 썼어요. 책임. 자, 그래서 시민 역량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뭐 큰 영역을 쓰고 막 이렇게 어떤 제한 조건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중에서 어떤 걸 써도 답이 되게 문제를 쉽게 낸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 이제 제가 보니까 왜 문제를 더 어렵게 꼬아내지 않았냐 하면은, 최근의 추세들을 보니까 새로운 교사 연수 자료집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신이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를 많이 내는데,
그럴 때마다 문제를 막 어렵게는 안 내더라고요. 옛날부터 나왔던 기출 유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가 말한 이론의 근거에서 뭐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단계는 뭐냐, 뭐 세부 내용은 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좀 요즘 이론들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물어보더라고요. 나라도 그렇게 낼 것 같아요, 저라도.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일단 요 내용을 조금 알기만 하면 쓸 수 있게 쉽게 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영역, 역량, 세부내양 뭐 중에 써도 답이 돼요. 아시겠죠? 단 제한 조건은 뭡니까? 이 대화 맥락하고 맞아야 돼요. 이 대화 맥락하고 뜬금없이 딴 거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은 동작 교육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요건 이제 전에도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라서 아마도 선생님들이 쉽게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가의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교사는 동작의 기본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쓰는 건데, 요거는 자기 공간, 일반 공간에 관한 활동이죠? 그렇죠? 자기 공간은 뭐예요? 다른 친구들한테 부딪히지 않고 뭐 이런 게 내 영역을 인식하는 거죠. 자기 공간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갖고 우리 교실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일반 공간입니다. 답은 자기 공간과 일반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자, 2번에서 나는 라반의 동작 구성 요소 중에서 무엇인지 쓰고 장점을 쓰라는 건데, 나는 지금 뭐예요? 짝과 함께 거울놀이 해보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둘이서 거울놀이 해보고 마주보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까르르 웃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요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요런 거를 동작 활동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친구랑 막 친해지겠죠. 막 웃고, 야, 나 따라해봐. 얘 나랑 똑같이 해. 막 이렇게 막 따라 못하겠는 거 막 이런 거 하고 막 또 따라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자, 친해지는 거죠. 애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어요. 막 안 친했던 애랑 서로 친해지고, 사회적 관계, 친사회적 기술 이런 걸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 라반의 동작 구성 요소는 이거는 뭐 필수예요. 필수. 라반이 안 나오고 딴 사람이 나와도 이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암기장에 학자별로 구분을 좀 해드렸는데, 기본 라반을 외우시고 학자별로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했는지까지 구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실게요. 자, 3번. 다는 동작 활동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교사들의 대화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서교사가 제시하는 동작 활동을 쓰고, 동그라미 2에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 활동을 진행할 때 적합한 교사의 역할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서교사가 제시하는 동작 활동이 어떤 겁니까? 지금 서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질문을 받았는데, 요거는 이제 답은 사실은 이제 구성주의적인 동작교육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성주의적인 교수학습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주의인데,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헷갈리는 게 창의적 동작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의적 동작 활동도 답은 될 수는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지금 서교사가 얘기하는 맥락하고 맞게 써줬을 때 맞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구성주의적으로 교수학습 하면서 막 지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구성주의적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수업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창의적인 수업이지만 여기는 지금 서교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에 초점을 두고 있나.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해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구성주의는 학습관, 지식관이에요. 지식관. 그렇죠? 지식적인 관점인데, 여기 서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창의적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보세요. 실제적 경험과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창의적 동작 활동 설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창의적 동작 활동은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애들한테 뭐
뭔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걸 관찰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를 정해서 흥미 있는 거 주제를 정해서 관찰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해보고 아이들이 뭔가 창의적으로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렇게 돼야 창의적 동작 활동이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실제적 경험과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게 사고를 좀 넓히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아이들이 또 뭐예요? 비거치키는 상호작용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여기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애들이 몸으로 새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뭐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애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뭐지? 막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서로 대화하고 방법도 스스로 찾아나가고 지금 이게 창의적 동작 활동을 만드는 과정이긴 한데 창의적으로 동작을 만드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계속 대화하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넓혀가는 과정을 훨씬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뒤에도 보시면은 결국 이런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이 신체의 명칭과 움직임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고가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표가 얘네들한테 창의적 동작 만들어 보세요. 이게 아니고 얘네들은 지금 이 선생님은 뭐예요? 신체의 명칭과 움직임의 특성을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스스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 이 제일 끝에 요 진술에 이 수업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구성주의적인 학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작에 있어서 구성주의적인 학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서교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창의적 동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서교사의 얘기를 잘 염두에 두시고 뭔가 이 아이의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이 기술됐으면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구성주의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창의적 동작 활동밖에 없으니까. 막 직접적으로 지시적으로 하면서 무슨 구성주의 수업을 합니까? 그건 틀린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창의적 동작 활동인 줄 알고 써도 답이 될 수가 있고 약간 답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기서 자, 동그라미 1번에 서교사가 제시하는 동작 활동의 특징을 쓰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구성주의를 명확하게 알고 쓴 거죠. 여기 이런 답은.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상호작용하고 방법을 찾고 스스로 해결하고 뭐 이렇게 자, 요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얘기 지금 답에 제가 쓴 요 내용들을 여기 서교사가 다른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서 어느 정도 구성주의적인 동작 활동의 느낌이 들겠으면 답이 되고요. 창의적인 동작 활동도 이런 뉘앙스를 갖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전혀 뭐 창의적 동작을 만드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면 조금 괴리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여기서 적합한 교사의 역할을 쓰는 건데 융통성 있는 태도, 탐색과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 창의적 표현 나오잖아요. 그렇죠? 창의적 표현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아마도 요걸 창의적 동작 활동인 줄 알고 답을 쓰셨던 선생님들이 동그라미 1번은 조금 이렇게 괴리감 있게 썼을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 2는 좀 많이 맞게 썼을 것 같아요. 공통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4번 보시면은 자, 다음은 언어교육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1에 가의 기억을 채우고 동그라미 2에다가 기억 관점에서 언어 획득이 쉽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습득 시기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뭘까요? 촘스키, 뭐 생득주의죠, 뭐. 그렇죠? 촘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나는 거다. LAD 때문에 타고나면서 원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읽을 수 있고 이런 역량을 타고나는 거야. 키가 크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은 생득주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는 뭘까요? 생득주의 관점에서 언어 획득이 쉽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습득 시기는 결정적 시기. 그렇죠? 자, 결정적 시기 이야기하면서 요게 이제 두뇌의 측면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뇌가 굳어지는 거예요. 제 기능이 딱딱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
자리를 다 잡았어요, 이미 만약에.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롭게 뭘 배우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언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래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사례로 늑대 소년 뭐 이런 거 사례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결정적 시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실게요. 자, 2번입니다. 나의 설명에 나타난 언어 구조의 두 가지 수준을 설명하는 건데, 자, 나는 뭡니까? 어느 문화권의 언어든 간에, 요게 이제, 다 공통되는 게 있어요. 공통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문법을 또 배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한국말과 영어가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한국말에도 물음표 뭐 이렇게 하는 거니 이렇게 묻는 그런 문장이 있고, 영어도 물음표 있는 그 의문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표 있는 거, 막 감탄하는 거, 우와, 막 이런 거 우리말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공통되는 그런 특성을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심층 구조죠, 심층 구조. 아니 그래서 우리가 LAD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막 처음에 애기 태어나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만 어느 시점에 이게 말을 뭐 한다는 거죠. 그런데 LAD로 다 해결되면은 우리가 뭐 굳이 제2외국어, 뭐 외국어 이런 공부를 힘들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저절로 알아질 텐데,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변형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표층 구조는 언어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답은 2번에, 자, 동그라미 1은 뭡니까? 나의 설명에 나타난 언어의 구조의 두 가지 수준을 설명하는 건데, 지금 나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요 밑에, 2번 밑에 보시면 세상 모든 언어들은 한 가지 구조적 특징은 서로 다르지만 다른 한 가지 구조적 특성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지니는 공통성이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요약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표층 구조, 하나는 심층 구조,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층 구조, 자, 말씀드렸지만 표층 구조는 문장의 외형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심층 구조는 의미와 관련된 그런 모든 문장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시면은 다의 니은을 채우는 건데, 다에 보시면은 유아 시기는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 시기에 혼잣말을 많이 쓴다는 거죠. 자, 혼잣말을 쓰다가 이게 이제 유치원 애들 보면 다 지 혼자 얘기하고 막 뭐 할 때도 혼자 막 얘기하면서 하고 막 이러는데, 어른이 그러면 약간 쳐다보겠죠. 어른이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게 혼잣말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뭐가 생겨갑니까? 내적 성장 언어. 이거를 갖다가 내적 성장 언어랑 막 이제 암기가 확실히 안 되면은 외적 성장 언어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언어의 기호성, 상징성 때문에 외적 성장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객관적으로 약속된 언어를 습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비고츠키의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고구조하고 비고츠키는 사고구조하고 언어구조하고 처음엔 독립적으로 출발하지만 상승작용을 하면서 같이 엮여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성장 언어는 얘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언어하고 연결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혼잣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피아제랑 비고츠키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피아제는 혼잣말 하는 이유가 얘가 좀 지적으로 아직 성장 덜 해가지고 같이 상호작용 못 해갖고 그냥 지 혼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고츠키는 그게 아니죠. 비고츠키는 얘의 사고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 안 하고는 예를 들면 돈 셀 때도 말 안 하고는 못 세는 거예요. 그죠? 그게 혼잣말이에요. 돈 셀 때 하나,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은 근데 저도 돈 셀 때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해야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많은 어른들도 그렇긴 한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셀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말 안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언어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내적 성장 언어예요. 자, 그래서 이 혼잣말 다음 단계는 자기중심적 언어. 요게 이제 혼잣말이죠. 이게 혼잣말이고,
혼잣말 다음 단계가 내적 성장 언어예요. 이거는 비고치케 내적 성장 언어는 언어의 기호성, 상징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언어와 사고의 그런 융합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도 머릿속으로 남들하고 하는 얘기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적 성장 언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5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실게요.